네,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주말에 대만의 총통,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격인 입법위원, 거기서는 이제 친중 성향의 입법위원들이 의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51석. 그다음에 이제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이제 51석 이렇게 황금 분할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총통에는 라이칭더 친미 반중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 요거 관련해서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긴급하게 이쪽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이웅찬 애널리스트께서 썼던 보고서를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보고서 쓰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널리스트님 보시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3년 차 되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운영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글을 쓰려고 이제 애널리스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경력입니다. 펀드 매니저를 10년 이상 하시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지금 이쪽 전략 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라이칭더 후보 이제 반중 지금 차잉원 현재 총통보다 조금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라이칭더 후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총통이 됐단 말이죠. 라이칭더 후보 어떤 사람이죠? 라이칭더 이제 당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의사 출신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 정체성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약간 정치인으로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인의 정체성이 더 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의사 활동이 그렇게 길진 않았기도 하고 또 뭐 하버드 대에서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그런 학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치 활동 이후에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경력이 더 중요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치인의 경력이 어디서 그리고 또 지역 기반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역 기반이 타이난시거든요. 그럼 타이난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이난시요. 예, 타이난시가 민진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민진당에서도 그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이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세체가 가장 가장 그 높은 지역 그리고 대만인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대만에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만인이고 친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장 진한 쪽이 또 타이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타이난시를 지역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입법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난시의 시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쥐고 이번에 총통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역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워낙에 이런 부분에서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중국이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사실일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반면에 수도인 타이베이 이쪽은 국민당이 조금 더 센가요? 예,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타이난시를 이제 대표하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 사람이 라이칭더 후보가 40% 넘는 득표율로 생각보다 좀 표차가 크더라고요. 이제 2위인 국민당 후보보다. 이게 어떤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결국에는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 구도로 먼저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중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 표차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수의 그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정권이라는 게 그 전에도 이제 민진당의 차잉원 이제 지금 현 총통이 2번이나 연임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될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이 큰 표로 이겼다는 거는 많은 이제 대만인들이 친중보다는 반중 쪽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에도 대만에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뭐 변호사분들이랑 여러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대만 방문했었군요. 예, 방문해서 만나고 왔는데 그 대만의 기류는 이제 특히 2014년에 홍콩의 그 민주화 이제 운동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그 전까지 사실은 친중과이었고 그다음에 마잉주 총통일 때 중국과의 비즈니스도 상당히 활발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반중으로 많이 기울어져 간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제3당으로 나오는 그 대만 민중당의 커 원저 후보, 그 후보도 상당히 이제 20% 이상 표를 많이 얻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우파 내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우파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당 친중 성격을 우파라고 규정을 하나요? 예, 원래는 이제 그런 쪽이 맞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대만의 우파라고 하면은 이제 장개석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런 그 이제 국민당 쪽에서 원래는? 예, 원래는 그쪽이 되고요. 이제 그쪽이 이제 반공을 이제 효시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독재 정권을 가져가다가 이제 마잉주 총통 이후에 친중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가 이제 미중 갈등과 이제 대만 그 홍콩의 우산혁명 이후부터 약간 흔들리게 돼가지고요. 이제는 우파 내에서도 이게 친중을 계속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상당히 그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만 민중당에서도 우파지만은 굳이 친중은 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반중인 그런 우파들을 이제 흡수하려는 그런 영역을 새로 만들어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또 표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런 입장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제3당의 지지율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는 5월 20일부터 이제 취임을 하겠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이게 향후 행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진핑이 많이 열받았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봐야죠. 예, 봐야 되고 일단은 뭐 선거 자체는 이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중국이 대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뭐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침공을 할지 여부 예, 봐야 될 수밖에 관심인데. 없는데 일단은 미국이 일단은 한번 수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것들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라이칭더 당선자도 일단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일단 이쪽 그 서방 세계에서는 먼저 갈등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완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굳이 리스크를 올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서방 세계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은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고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고 하면은 작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그때 미팅에서 두 가지 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당히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중국이 밝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그런 종주권이라든지 그런 의사를 전혀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협을 하고 뭔가 이제 경제적인 조치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조치들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뭐 이제 당장에 생각하는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11월에 그 이제 미국의 선거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함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기는 어렵고 의사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 제재나 무력 시위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전면적인 침공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11월 이제 5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 대선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이냐 트럼프에 따라서 외교 정책 많이 바뀔 테니까요. 요 미국 대선이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도 리스크가 뭐 현재와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가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봤을 때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더 많이 하겠죠. 규제를 하면서 이제 중국을 더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대만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레버리지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괴롭고 사실 대만도 괴롭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도 뭔가 독립을 보전해주고 무기를 수출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또 대만에 있어서는 또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정학적 갈등이 올라서고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대만의 방위와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조금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리스크가 당장에 해소가 된다거나 이제 시원하게 오히려 더 커진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잠재되어 있다가 11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조금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질 가능성은 있겠군요. 지금 대만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대만이 뭐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요. 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와 많이 엮여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역내에서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만이 반도체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그런 이제 수혜 가능성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당장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사이익은 못 볼 거다. 예, 뭐 당장 최소한 산업의 입장을 떠나서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여기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대만이 리스크가 올라가면 한국이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같이 어려워지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중국과 이제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이고 해서 일단은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도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자금이 당연히 빠지고 환율이 대만 타이완 달러든 코리안 원이든 갑자기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증시에서 생각해 봤을 땐 별일이 없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전망을 해드린 것처럼 올해 11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무역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인 그런 노이즈 정도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그런 뭐 무역 제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무역 제재라고 하면은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서 무역 제재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거 수출 안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역 제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수혜 업종일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구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반도체 업종에 끼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아까 짧게 봤을 때 일단은 뭐 반도체 업종을 뭐 떠나서 일단은 금융시장은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일단은 뭐 불안 요소로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또 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 입장에서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중국 특히 대만에 계속 이렇게 리스크가 올라가고 미중 관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갈등이 상시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가 한국이 결국에 대만하고 어느 정도 이제 특히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서로 보완한다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부분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대만이 1등이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TSMC에 비해서 한참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직은 사실입니다. 좀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글로벌 이 밸류 체인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대만 한 군데에 쏠려 있다는 거는 전 세계의 병목 현상이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대만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전 세계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뭔가 다각화를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과 예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한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일본에서의 소싱을 이제 그만두고 국내 내재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대만과의 갈등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산업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가 좀 더 반도체를 다각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